이학부의 포항공과대학의 차재춘 교수님이신데 카이스트에서 주로 이제 수학을 주로 합니다. 수학을 학부부터 박사까지 하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인디애나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에서도 하고 고등과학원에 겸직도 하고 포항공대에 지금 현재는 무원재 특자 교수를 역임을 하고 지금 정교수로 오히려 계십니다. 수학자이시면서 여러 가지 여기는 뭐 논문이라든가 내가 무엇을 했고 그거 안 나와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포항공대 차재춘 교수님은 4차원, 3차원도 힘든데 4차원 위상 수학 및 매듭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이게 매듭 이쪽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리고 특히 4차원 공간의 수학적 연구에 있어서 핵심 난제인 위상 디스크 임베딩 문제가 있답니다. 여기에 도전하셔가지고 이러한 디스크 임베딩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양쪽 측면 모두에게 현존하는 최고의 결과를 받았답니다. 그걸 좀 더 발표해 주실 것 같고 이걸 응용을 해서 4차원 위상 수학 및 매듭과 고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을 규명을 하셨고요. 수학적으로는 엄청난 뛰어나신 분인데 원래는 수포자였답니다. 수포자, 본인은 수포자였지만은 수학보다는 컴퓨터를 훨씬 좋아하셨고,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우리 같으면은 컴퓨터 하면 뭐죠? 우리 학생들은 게임이죠, 그죠? 게임을 좋아할 것 같은데 게임은 싫어했답니다. 싫어하시고 프로그래밍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좋아하셔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각종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장관상, 국무위 총리상을 여러 번 받으셨고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잡지 기사에도 연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학부 1학년 때부터 선형대 수학을 배우며 수학에 푹 빠지시고 요즘 연구실에서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연구 주제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머리도 아플 만도 한데 이 문제가 참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수학의 어려운 난제인데 재미있다. 이건 정말로 수학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야 저걸 왜 재밌다고 표현을 하지 의아한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이런 뭐죠? 별명을 물어봤더니만은 그냥 학자십니다. 학자고 교육자이십니다. 아까 똑같이 정승호 선생님 제자 같이 하여튼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정치적 발언을 한 것 같고 차재춘 선생님께서 매실 건데요. 차재춘 선생님이 오늘 공간의 수학 순수 이론 연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때 나오실 때 다들 일어나시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차재춘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의 차재춘입니다. 이번에 참 정말로 운이 좋게도 물론 그 정도 예의 바른 표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진정으로 운이 좋게도 제가 한림원 정예원에 또 선발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연 좀 색다른 평소에 제가 하는 것과는 다른 강연을 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우리 한림원에서도 원장님, 부원장님 또 다 와주셨고 또 바쁜 와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마다 않고 와준 우리 동료, 저와 같이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 그리고 또 제자 또 우리 같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오늘 또 제 아내가 같이 와줬는데 본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좋은 기회였는지 휴가를 꼭 내겠다고 해서 이 소중한 휴가를 하루 이렇게 써서 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또
한편 저와 관계없는 전혀 우리 청중들도 여러분 앉아 계신데 예, 뭐 이 강연을 또 듣기 위해서 계셔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참 영광인데요. 오늘 저는 뭐 그렇게 제가 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으로 너무 추상적이고 뭐 일단 무슨 일 하세요? 하는데 저는 뭐 수학을 하고 있고요. 하면 거기서부터 일단 안색이 사람들이 대부분 달라지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렇게 그 테크니컬하거나 너무 제 연구의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예,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의 의도가 항상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실 때 시간 타이머를 켜주신다고 했는데 켜지지 않는 걸로 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 켜지지 않으셔도 예. 감사합니다. 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뭐 소개를 이미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페이지를 넣은 이유는 그 발표 자료 참고용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저도 적었는데 뭐 다 이미 말씀해 주셨고 저는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연구를 했고요. 뭐 국내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계속 국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 대한민국 출생아 숫자 그래프입니다. 1925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인구 문제나 통계학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막 우리나라의 출생률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문제가 많다는 게 금방 보이는데요. 한때는 한 해에 100만 명이 넘게 신생아들이 출생을 했더라고요. 보면 대략 1960년대부터 70년대 시작 바로 그때까지 60년대 한 10여 년 정도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베이비붐 시대였는데요. 제가 태어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그 시기의 마지막 피크 100만 명이 넘는 마지막 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전 도시에서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틈에서 부대끼면서 경쟁하고 빨리 안 집으면 먹을 것이 없고 뭐 줄도 빨리 서야 되고 이런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저의 이제 지금까지 온 어떤 경로를 겪고 왔는지 저의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시점에서 여기 뛰고 있는 땀을 흘리는 펭귄이 이제 제가 스타팅 포인트에 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당시의 과학기술 시대상이 그 시절에 제가 어렸던 시절에 어땠던 시절이었나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할리몬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67년에 과학기술처가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학으로 가야 된다. 과학 입국,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그때 이제 다 정립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67년에 과학기술진흥법도 제정되고 70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대규모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포항 제철소 당시에 착공이 됐답니다. 제가 이 1년 후에 태어났는데 제가 이 포항 제철소와 큰 연관이 있게 될 줄은 아마 몰랐었던 것 같고요. 제가 태어난 해에 카이스트가 설립이 됐다고 해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74년에는 국내 최초 컬러 TV가 생산이 됐고 75년에 반도체도 만들고 77년에 과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라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78년엔 대덕 연구단지 대규모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81년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런 진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기반이 급격하게 다져졌던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제가 그 꼬마가 무슨 큰 이런 의미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런 거. 우리 그 당시에 로봇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로봇이라고도 안 그러고 로보트라고 해서 TV에서 매일 저녁 때 방송이 되면 그걸 보기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74년 최초 생산된 컬러 TV가 이제 좀 발전이 돼서 가정마다 보급이 돼서 그걸 맨날 보고 있었고, 우주선 UFO 이런 거에 너무 팬보이였던 거예요. 저뿐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아이들이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 누님이 계셨는데 참 TV 채널 쟁탈전이 아주 심했고요. 지금은 다 각자 아이패드 하나씩 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실에 있는 TV 하나를 놓고 무엇을 볼 것이냐, 뭐 주목도 오가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이 로봇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늘 이런 질문, 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그럼 저는 아주 확고한 머릿속에 생각이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지만 로봇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있었어요. 전 기술자가 꼭 될 거예요. 꼭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는 그게 좋아. 이렇게 늘 머릿속에서 담고서 어려서부터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라디오 조립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시켜서 대회를 해요. 누가 라디오를 빠르고 정확하게 잘 조립하나. 이게 그 당시에는 나름 첨단 기술을 이제 학생들한테 접하게 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이 진짜로 전자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럼 납땜질을 막 하고 당시에는 아무 개념도 없어서 유해한 연기가 막 나는데 그냥 맡으면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틈나는 시간이 있으면 그 당시엔 동네 서점에 가면, 그 당시엔 인터넷도 없고 뭐 정보 같은 게 소통되는 게 동네 서점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기술 잡지 같은 게 있어요. 애들 보라는 책은 아니죠, 사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갖고 거기 가서 뭔지도 모르면서도 계속 사지도 않고 보다가 용돈 좀 모이면 가서 하나 사고, 그 안에 보면 뭐 이런 전자회로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나 하나 만들어 봤으면 너무 좋겠다. 돈 모이면은 제가 살던 그 동네 근처에 커다란 공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자회로 이런 거를 이제 실습을 시키고 이러니까 그 바로 앞에 이런 전자회로 키트를 판매하는 그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돈만 모이면 거기 가서 저의 모든 용돈을 다 바치고 만들어 갖고 가서 그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보여주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받고, 더 힘나서 또 돈 모아서 또 가고, 또 공고 형들의 작품도 보고, 야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어, 납땜이 너무 귀신 같네요. 그러던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아까 잠시 우리 부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언급을 하셨는데 꿈을 찾게 된 거예요. 컴퓨터라는 물건이 개인한테 보급이 되던 시절이 됐거든요. 물론 비쌌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물건이 되면서 거기에 너무너무 빠져들게 됐습니다. 당시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LG죠. 예. LG에서 금성사에서 컴퓨터를 처음 개인용을 출시를 해서 83년도 신제품이라고 써 있네요. 부담 없는 가격 써 있는데 조그만 글씨로 전혀 부담 없지 않았고요. 거의 뭐 보통 도시 근로자의 뭐 월급을 넘는 그런 비싼 물건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당시에 배울 수 있는 데도 별로 없었는데 저 종로에 신문사에서 그 당시에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좌가 열린다고 해서 거길 쫓아가서 배우고, 집에 오면은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 옛날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했다고 하던데 종이에다 컴퓨터 키보드를 그려갖고 이렇게 손으로 치는 연습을 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공부 좀 하지 이상한 일만 하고. 컴퓨터를 또 사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니까 사실 일반인 사기 어려운데, 역시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다는 걸 저도 이해하는데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너무나도 그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전교에서 1등을 말씀하시다가 반에서 1등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조차도 매우 현실성이 없었거든요. 저는 반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여건에서는 한 반에 70명, 60명 정도 되는데 한 10몇 등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1등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컴퓨터를 너무 갖고 싶어서 초인적인 힘을 한번 내서
중간고사인데 평소에는 10과목씩 시험을 보는데 4과목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유일한 찬스다. 4과목만 몰빵을 해서 어떻게든 힘을 내요. 기적같이 제가 한 번 딱 1등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럴 줄 모르셨죠. 그렇지만 또 부모의 입장에서 한 번 말한 거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미 그때 느꼈어요. 그다음 기말엔 다시 성적이 뚝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사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무지하게 졸라서 이 금성 페미콤을 장만을 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그 당시에는 많이 했는데 이게 제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쉬워요.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을 이미 해 주셨는데 대회에만 나가면은 큰 상을 받아요. 그래서 뭐 국무총리상, 상공 이게 원래 한 대회에서 상을 2개 받는 적이 없는데 저는 2개도 받아 보고요. 당시 상장을 부모님이 어디다 고이 보관하셔 가지고 지금까지도 있더라고요. 또 뭐 다음 해에도 나가면 또 장관상, 또 다음 해에도 또 장관상. 뭐 과학 논문 대회 하면은 상 받고요. 그 당시에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여기 써 있는 Z80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말로 하면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우리 그 프로세서가 요즘 ARM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런 거의 옛날 버전인데 이걸 제가 그 중학생이 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며 그거를 툴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모든 정열을 바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인터넷 같은 게 없어서 인제 전문지가 있었는데 이게 어른들이 보는 거죠. 애들이 보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나. 근데 그런 거에도 막 제가 개발한 거를 보내면은 그 기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계속 그 기사를 투고를 해서 싣고 막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저의 꿈은 그냥 '아 나는 인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겠다. 이건 하늘이 정해 준 거구나.'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미 연구의 기본적 과정을 저도 모르는 새 경험을 한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고요. 컴퓨터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요. 지금 이런 거밖에 안 되네. 이런 게 되면 더 좋겠는데.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걸 글로 잘 정리해서 기사로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당시에 제가 낸 86년도에 낸 그 전문지에 낸 기사인데 지금 봐도 논문같이 생겼죠. 제목 있고 저자 있고 그 밑에 앱스트랙트 한 줄 있고 도표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를 해본 거고 분야는 달랐지만요. 이게 너무나 재밌었던 거거든요. 이 여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페이지인데 당시에는 과학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더 지금보다도 정부나 이런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높은 상을 자꾸 받아서 어느 날 그 청와대 오찬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인제 저는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용 그림 있죠. 이 청와대 문양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 가서 오찬을 했었을 때 받은 그 이름표하고 명패 그다음에 이 메뉴예요, 이게. 근데 제가 그날은 예. 아니 그 부모님은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디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그분들한테 인계를 하면은 몸 수색도 다 했어요, 그때 뭐. 안 좋은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인제 저만 갑니다. 그럼 가면은 거기 그런 상 받은 형님들도 좀 계시고 어르신들도 있고 뭐 과학기술 유공자 다른 분들도 오시고 제가 제일 거의 어리거든요. 예. 자리에 딱 앉아서 오찬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 밥을 주면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메뉴 카드가 딱 있는데 보니까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다가 쭉 보다 보니까 중국 만두라고 하나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만두는 내가 뭔지 알지. 만두를 나는 시켜야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 그 생각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아마 주위에서 봤으면 얼굴이 빨개져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나오는 코스 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넌 너무 잘한다."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인제 이 사람의 앞니를 알 수가 없어서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자로 여기 한림원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도 사실 저는 엔지니어링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현실에서 뭔가 돌아가고
재미있는 걸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너무 재밌어서 가끔 시간이 나면 아주 가끔 시간이 나면 지금도 엔지니어링 그런 책도 보고 또 때로는 뭘 만들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직접 설계하고 납땜해서 직접 만든 컴퓨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엔지니어링 팬이었어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다 드린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대학의 관문이 저에게도 온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는 많이 안 하고 그런 일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대학은 꼭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 멋진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거죠. 제대로 컴퓨터를 배워서 대학에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선 대학을 가려면 수학 성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특히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영재 교육 시스템이 처음 생겨서 과학고, 지금 영재고가 된 운 좋게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있었는데 카이스트를 입학을 보통은 많이 했는데 필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필기 시험 800점 중에 300점이 수학입니다. 수학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수학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전 수학이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너무나 지겹고 하기도 싫고 성적도 안 나오고요. 이 난관이 이제 저에게 생긴 거죠. 컴퓨터 하고 싶어서 대학은 가야 되는데 수학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되게 한 2년 전에 주간조선 그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제목을 이분들이 이렇게 뽑더라고요. 수포자에서 수학자로. 너무 자극적이죠. 이게 전 솔직히 말해서 수포자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수학을 하고 싶었어요. 동기가 강했으니까. 포기는 단지 성적이 안 좋았을 뿐이지 포기는 하지 않았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주위의 지인들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언론에 나온 다음에 많이 저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수포자가 맞았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수학을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근데 정말로 저희가 수학을 좀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저희 반에서 끝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성적이. 심각했죠. 근데 한 달 있다가 저보다 밑에 있던 학생이 딴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에서 꼴찌가 된 거죠. 참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지만 이 끈을 놓지 않고 제가 수학이 재미없어도 나의 컴퓨터를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가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겨운 걸 참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겨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러면 컴퓨터를 계속 안 하고 수학을 하게 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아까 말씀드린 제 어렸을 때의 그런 경험이 첫 번째 큰 계기였다면 이 수학으로 바꾸게 된 게 두 번째 큰 전환인데요. 전공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참 이 사람 일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좀 점잖은 말투로 썼는데 점잖게 읽겠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하려는 꿈을 가지고 수학과가 아니라 전자전산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당시 카이스트에. 그러나 점점점 이게 뭐냐 선형대 수학 교재인데요. 대학에 가면 보통 수학을 이공계에서는 필수적으로 여러 과목을 배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미적분학하고 그다음 선형대수 또 뭐 미분방정식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선형대 수학 교재인데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선형대 수학을 수강을 했어요. 근데 그 과목에서 난생 처음 보는 걸 접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너무 계산 위주, 테크니컬한 거, 빠른 시간에 실수 없이 푸는 거 너무 지겹다가 이제 제대로 된 추상적 사고, 논리적 증명 이런 걸 접하게 되면서 진짜 수학이 뭔지 처음으로 제가 느낀 거예요. 이제 사실 이게 약간 저희가 운이 이게 결국은 저는 다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때 운이 좋았던 건 뭐냐면 원래 대학교 1학년 때 수학을 가르칠 때요. 그렇게 추상적인 사고 이런 거 별로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럼 너무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미적분학도 예를 들어 계산, 선형대 수학도 응용하는 거 주고 계산, 행렬 이렇게 주고 계산시키고 이러는데 제가 수업을 듣던 그 전해에 수업이 열렸을 때 선배들이 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았대요. 이때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교수님들이 많이 젊었습니다. 30대. 이분들이 혈기가 넘쳐서 그런 모습을 간과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업이 너무 쉽구나. 안 되겠다.
레벨을 올려야 되겠다. 이 전형적인 젊은 교수님들의 실수죠. 예, 저도 많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수준을 선형대 수학을 올리셔서 1학년들한테 계산 위주로 가르치는 걸 넘어서 선형대 수학 이론을 좀 접목을 하시고 추상적인 거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처음 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교수님, 문제를 그렇게 푸시면 안 되지 않나요? 상당히 재수 없는 발언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이 그림,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수업을 들었던 저를 가르쳐 주셨던 담당 교수님이 당시에 이제 오윤용 교수님, 굉장히 원로 교수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60이 넘으셨는데 미국에서 오래 교편을 잡으셨다가 이제 그 카이스트가 생기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좀 이제 그 젊은 교수들을 이끄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나이 드신 교수님의 특징은 굉장히 인자하시죠, 학생들한테. 네, 자신 아이들처럼 보시고 너무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나이가 좀 드시다 보니까 조금 수업하시다가 혼동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중에 한 문제가 너무 추상적인 문제고 어려워서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 틀렸어요. 아무도 못 푼 거예요. 사실 그런 문제는 내시면 안 되는데, 예, 뭐 젊은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것 같아요, 출제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 첫 수업에 시험 문제 중에 궁금한 거 없었나 하고 질문을 당연히 하셨는데, 학생들은 다 손들고 그 문제를 얘기한 거죠.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저도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문제를 못 풀었는데 그 문제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수학을 좋아할 운명이었는지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자면서도 그 문제 생각이 계속 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한 줄짜리 문제고. 근데 단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으니까 냈을 텐데. 근데 한 3일 있다가 제가 밥 먹고 샤워하다가 어느 날, 꼭 수학자는 샤워하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데, 벌써 학생 때 그때 벌써 기숙사에서 샤워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풀이는 딱 한 줄이에요. 근데 단지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수업 시간이 돌아와서 아까 말씀처럼 문제를 풀이를 하시는데 교수님이 그걸 좀 헤매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시다가 좀 딴 쪽으로 빠지시는 거고, 그럼 학생들은 대부분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죠. 교수님이 이상한데. 제가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 당시엔 그 풀이를 알아낸 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수님 말씀드려요. 교수님, 거기서 빼기 1을 딱 놓고 조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했더니 맞아, 그렇지 하시더니 이북 사투리를 쓰시는데, 그렇지 하시더니 딱 돌아서서 저를 딱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한 1, 2초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런데 자네는 이 문제를 풀었나? 하시는 거예요. 못 풀었는데요. 채점을 했으니까 아무도 못 풀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풀이를 어떻게 알았어?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한 게 진짜 맞는지. 자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풀이를 계속 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너무 그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이렇게 알아내서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구나. 옛날 고등학교 때 문제풀이 하던 거랑은 너무나 다르구나. 제가 사실 여기에 이 슬라이드에 그 교수님 사진을 꼭 넣고 싶었는데 너무 옛날 은퇴를 하시고 해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만들으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AI가 생성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자도 있더라고요. 퀘스천을 철자를 잘못했는데 AI의 한계가 아직 있어서 우리 교수들이 필요하구나 하고 느껴서 제가 일부러 고치지 않고, 그 철자를 좀 고쳐봐 하고 다시 주문을 하니까 고치던데 첫 번째 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수학의 이런 매력적인 면을 보게 되고, 이런 게 계기가 돼서 그럼 나는 학부에서, 저희는 당시에 운이 좋게 또 학과 전과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일단 수학 수업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제대로 된 걸. 생각을 한 거죠.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때 또 저는 약간 그릇된 자만심이 있었어요. 컴퓨터는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냥 수업 안 들어도 나중에 또 하면 돼.
제가 사실 그 당시 한 3, 4학년 과목 수준 전공까지는 컴퓨터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착각으로서는. 그래서 일단 수학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이 지금 인제 명예교수로 은퇴하고 계시는 고기영 교수님이신데요. 이분한테 인제 학부 때부터 좀 제대로 수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수학은 위상 수학이라고 해서 공간의 수학인데요. 아까 처음에 약속드렸듯이 이 공간의 수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어너더 렉처가 되고요. 또 다른 1 시간짜리 렉처가 되고, 물론 제가 재밌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목적이 약간 다르니까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간이나 이런 모양이 있을 때 그거를 연속적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머그컵이 고무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연속적으로 변형하면 도넛 모양까지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도넛하고 머그컵은 같다. 제가 연구하는 위상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공간의 차원에 따라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좀 특이한 사람을 4차원 같다라고 하는 농담에서처럼 우연찮게도 수학에서도 4차원의 특이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차원의 위상 수학을 많이 연구를 하고요. 또 매듭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제 매듭의 하나의 예인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구두끈 묶은 모양 비슷하죠. 지금 약간 우리 평소에 제일 쉬운 매듭을 묶은 다음에 끝을 이제 모아 놓은 모습인데, 모양이 달라 보여도 연속적으로 변형을 하면 같은 매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림에서 이 살짝 요 옆을 당기면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이 위를 잡고 밑으로 휙 돌리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 조금 살살살 펴면은 이런 잎이 3개 있는 클로바 모양 매듭이 되는데, 이렇게 바꿔 놓고 보면 원래 거랑 모양은 완전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거든요. 이런 종류의 공간의 변형을 연구를 하는 학문이 위상수학입니다. 그리고 보통 수학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라면 수나 이렇게 삼각형 같은 도형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항상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숫자 뭐 아주 정확하죠. 도형 3cm, 5cm, 4cm 직각 아주 정확하죠. 피타고라스 정리. 근데 저희가 하는 위상수학은 이게 연속적인 변형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달라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정교한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학을 하는데, 제가 가졌던 또 굉장히 큰 저를 수학으로 끌고 간 그 사건 중에 하나가, 학부생인데 국제학회에 가서 처음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열린 학회인데 일본 후쿠오카의 앞에 있는 시카 섬이라는 그 섬에서 열린 학회인데, 그 관광지로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학회 가서 이런 장면을 해변을 본 기억은 전혀 없는데 이곳에 제가 갔었답니다. 예. 근데 이때 인제 일본하고 한국이 그 당시만 해도 학문이 많이 발전이 덜 돼 있고 막 초창기 연구를 시작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들 세대가 그러던 시대인데, 이제 일본하고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면서 사실 대학원생이 아직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학부생도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심지어 발표까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이유는 발표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로 제가 새로운 걸 막 학부생인데 조금 배운 거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서 발표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서 실제 발표까지 했어요. 영어로 심지어. 제가 학부생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컴퓨터로 발표 자료를 못 만들고 그 투명 필름에 매직펜으로 써서 이렇게 빛을 투과시켜서 하는 그런 프로젝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했던 발표 자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굉장히 유명한 필즈 메달을 받은 수학자가 쓴 유명한 책의 앞부분을 읽고 그 테크닉을 조금 이해를 해서 그걸 갖고 새로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지만 학부생이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았는데, 그때도 또 한 번 제가 너무나 몰두를 하게 돼 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당시 겨울방학에
학기가 끝나서 기숙사에 있을 데가 없었는데 도서관의 소파에 가서 자고 뭐 친구 선배 방에 가서 침대 옆에 끼어서 자다가 그 선배가 오면은 자리 비켜주고 또 도서관에 가서 책상에 엎드려서 자다가 근데 그 생각에서 너무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일본 떠나기 이틀 전에 그 새로운 적용 방법을 발견해서 그걸 제가 축구공 모양의 기하학을 이용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보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발표 자료에 축구공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 당시에 근데 일본 교수님들이 대가들이 오셔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해 주셨어요, 저한테. "학부생인데 너무 잘했다. 너가 어떻게 이런 사카보루 구조를 연구했냐." 사카보루라고 하셔서 저는 그게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축구공을 사카보루라고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녁을 사카보루가 뭐지 하다가 결국은 깨달았는데요. 근데 더욱더 좋았던 거는 거기 갔더니 너무 맛있는 걸 주고요. 그 일본 료칸에서 저희가 잠을 잤는데 다다미 방에서 잠을 자는데 식사를 너무 맛있는 걸 주고 제가 학부 그때 3 학년에서 4 학년 올라가던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나이에 그 시대에 제가 뭘 먹어 봤겠습니까? 청와대 가서 한번 맛있는 거 먹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였던 거예요. 수학 너무 좋구나. 이 다다미 방은 혼자 안 자니까 여러 명이 같이 자는데 그때 일본 그 대학원생들하고 제가 같이 잤어요. 그래서 다다미 일본 방에서도 처음 자 봤는데 그때 제가 갔던 학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하고 일본이 교류를 하다가 중국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2004년에 이스트 에이시안 스쿨이라는 학회로 크게 개편이 돼서 이때는 제가 박사학위 한 후라서 조직위원으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올해 2월 지난달에 또 일본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저희가 19회를. 그래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2월 달에 지난달에 찍은 사진인데 저하고 같이 계신 분이 저하고 그 당시에 다다미 방에서 같이 잤던 일본 대학원생인데 지금은 일본 수학 회장이십니다. 일본 수학계를 대표하는 학자가 되셔서 그래서 저녁을 지난달에 같이 먹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야, 참 우리가 오래도 됐구나. 이분도 일본 수학회장이 되셨고 저도 한림원 회원이 돼서 오늘 강연을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참 그런 인연이 계속 이어져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는 이제 컴퓨터는 잊어버렸어요. 컴퓨터는 됐고 나는 수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대학원에 진학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요. 석사 학위 논문 쓰고 카이스트는 이제 병역 특례가 있는데 병역 특례 대상에 대상이 됐다가 자격이 됐다가 그 당시엔 병역 특례가 너무 길어서 군대를 그냥 가자 해서 중간에 대학원 다니다 군대를 다녀왔어요. 나이가 많을 때 갔는데 나이가 많을 때 가니까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기관총도 대표로 쏴보게 해주고 그래서 재미있는 체험도 하고 박사학위까지 카이스트에서 마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순수 수학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독립된 연구자의 길을 떠나게 된 거죠.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박사 후 연구원을 해외에 나가서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국내에서만 공부하다가. 수학은 박사 후 연구원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에서는요. 박사 후 연구원 자리가 사실 많은데 전부 다 티칭을 시켜요. 학부생을. 한국에서 온 영어도 잘 못할 것 같은 실제로도 못하는 친구한테 별로 자리를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과학재단에서 그 당시에 국내 박사한테 해외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돼서 돈은 정말 조금 받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게 가서 또 거기서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해서 새로운 거를 많이 보게 됐고요. 미국에 가서는 이런 진짜 그전에는 책하고 논문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이론을 만든 사람들하고 실제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면서 저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또 운이 좋게 잘 갖게 되고 또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응용 쪽을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이 컴퓨터 학과는 학부 때 떠났는데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제안도 많았었어요, 사실.
제가 한 번은 주위에 있는 어떤 선배가 인제 그 정보 보호 암호 시스템을 연구하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럼 내가 이거 해줄 수 있을, 저는 컴퓨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겠는데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서 새로운 그 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학 이론을 만들어서 논문을 썼었어요. 근데 그 논문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활용이 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태까지 전체 인용수가, 수학은 인용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 3,000번 정도 되는데요. 1,500번이 그 논문이더라고요. 나머지 제가 쓴 논문 다 합쳐도 이 논문 하나 인용수가 안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자꾸 응용 쪽을 하면 더 재밌지 않겠냐. 사실 순수 쪽을 하다 보면은 이 그런 진로나 장래 교수가 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 당시엔 특히 그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응용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사실 더 전망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수월하고 그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학이 뭔지 참 이 마성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이걸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가 상당히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걸 진짜 참고 많이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얘기를, 사실 지금도 많이 참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함을 그때는 더욱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제 그래서 100쪽짜리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박사학위 때 한 주제를 너무 그것도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발전이 돼서 논문 100쪽짜리 논문을 쓰게 돼서 그게 저널 볼륨 한 권으로 그냥 나오게 됐어요. 사실 뭐 이게 제가 해 놓고 이렇게 얘기는 뭐 하지만 좀 쉽지 않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잘 없고요. 그리고 더구나 제가 단독 저자로 썼거든요, 이거를. 보통 이런 논문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가까운 그 공대에 계신 분들이 "왜 5 쪽짜리 20편을 쓰지 않고 100 쪽짜리 한 편을 쓰느냐."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왜 그랬지?' 이것이 수학이니까. 순수 학문을 내가 새로운 걸 이해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게 좋아서 했지 논문을 여러 편 쓰려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결국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저에게는 행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냥 어려운 게 더 매력적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질문, 진짜 내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근본적이고 중요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독자적인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문 여러 편 좋은 거 썼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이런 그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근데 운이 좋게 한 번씩 우리 편한 용어로 하면 얻어 걸리기도 하고 또 발견이 우연찮게 되기도 하고 해서 몇 가지 좋은 논문들도 쓸 수 있었고요. 근데 왜 굳이 응용 가능성이 참 적은 공간의 위상 수학을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좋은 얘기도 많이 있어요. 고도의 추상적 사고, 지적으로 도전적이고 학문적으로 아름답고 몰입할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고 다 좋은데 어디다 써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대답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대답은 이래요. 우리 이게 김연아 선수가 아주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인제 그때 워낙 잘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방송에서 찍었는데 아침에 힘든데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했더니 우문현답인 거죠.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나는 이 운동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건 거죠. 몰두해서 그냥. 이거 스트레칭하면 내가 떡을 하나 더 먹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내가 나중에 광고 모델도 되고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분도. 마이클 펠프스 그 유명한 수영 선수죠. 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 보유자인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지만 몰입의 극한이죠. 그래도 저는 이분보다는 좀 난 것 같아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무슨 요일인지는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실용성, 수영을 해서 무슨 실용성이 있느냐, 피겨 스케이팅을 해서 무슨 실용성이 있느냐, 예술을 해서 무슨 실용성이 있느냐. 우리는 그냥 그게 좋고 매력적이고, 또 우리 특히 학문은, 스포츠도 그렇지만 특히 학문은 우리 그 지적인 지평을 넓히는, 우리 사람이, 인류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넓히는 그런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높이 가치를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쿼테이션인데요. 이 미치오 카쿠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대중 강연을 잘하시는 그 물리학자가 하신 말씀인데, 원래 이분은 영어로 말했지만 제가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수학자들은 실용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습니다. 쓸모없게 되는 것을 사랑하죠. 결국 수학자들은 어디에도 응용되지 않는 수학 분야를 발견하여 행복해졌죠. 바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공간의 위상수학입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이 응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지금은 고차원 위상수학도 이분들이 AI나 이런 데 또 연구를 해서 응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지평을 호기심에 의해서 넓히면 그런 건 또 다 쓸모 있는 경우가 나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 펭귄 모습을 하고 쭉 달려와서 반환점은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듯이 이 호기심 그리고 이 어려움이 좀 저를 매혹시키는 그런 매력에 끌리는 대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저는 한 가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좋은 수학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는 못 갔지만 방향은 최소한. 그래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랜 시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